조병권. 책을 내며 우리는 꾸준히 살아갈 것이다. 여기에 적은 것은 글이 아니라 말이다. 디스크의 소리를 기록하듯 이 책의 글자는 과거의 말을 붙들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이런저런 자리에 초대를 받거나 누군가를 초대해서 말하고 들은 이야기들을 몇 개의 트랙에 나누어 담았다. 초대란 모두가 알듯 이유가 있는 만남이다. 그리고 이유란 대개의 경우 어떤 일과 관련이 있다. 가령 어느 대학생이 대학 탈퇴를 선언했고 몇몇 장애인이 시설에서 뛰쳐나왔다. 노동자들은 죽은 동료들의 영정을 들고서 대한문 앞을 점거했고 농민들은 한강 언저리에서 발전이 아닌 밭전을 지키는 싸움을 이어갔다. 어떤 중요한 책이 발간되는 자리에 강연자로 초대를 받기도 했고 늙은 촌부들이 원전과 송전탑 설치에 반대하며 설치한 움막에서 귀한 말을 청해 듣기도 했다. 심지어 뉴욕의 점거 현장에는 신의 초대를 받은 방문객이 되기도 했다. 어떤 때 나는 사람들에게 사건을 불러온 행동에 대해 물었고 어떤 때는 사건이 불러온 의미에 대해 답해야 할 때도 있었다. 여기 기록된 대부분의 말은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건의 상황 속에서 사건의 지속 중에 주고받은 것들이다. 물론 어떤 말은 상황 속에서 떨어져 나와 공사장에 버려진 벽돌처럼 본래 어디에 쓰인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된 것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상황 속에서 배어나고 상황 속으로 배어든 말이기에 그때 그곳의 기억을 지금 여기까지 간직하고 있다. 그때 거기서 주고받은 물음들 자체가 특별했던 것은 아니다. 책 읽기란 무엇인지, 대학이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철학은, 정치는, 그리고 우리 삶은. 그러나 유의할 것은 이 물음들이 이루어진 독특한 맥락과 상황이다. 가령 책 읽기에 대한 물음은 중증 장애인들 앞에서 책을 읽던 내게 그들이 내지른 소리의 정체를 묻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대학에 대한 물음은 한 학생의 대학 탈퇴 선언 속에서, 다시 말해 대학이 탈퇴해야 할 어떤 곳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던져진 것이다. 시설에 대한 물음도 그랬다. 그곳에 오래 살았고 거기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이들이 그것을 구경해 본 적도 없는 내게 물었다. 시설은 무엇이냐고. 물론 그들은 내게 사전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사전에 없는 의미, 일반적이지 않은 의미, 그 사건에만 고유한 의미를 물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 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 속이 아니라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말들이 하나의 후일담이 아니라 사건 중에 교환된 것이라면 그것들은 또한 개입의 형식이었다. 가령 총파업에 대한 강연은 2012년 메이데이에 장애인들이 왜 총파업에 나서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 강연에 대해 장애인들은 총파업 공동행동으로 답례해 주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인터뷰에 응한 이들도 그랬다. 한 노동자는 인터뷰를 청하는 내게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밀양의 한 활동가는 자기 말보다 농성 중인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들려주려고 했다. 그는 아마도 문제가 그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 않은 것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건에 개입한다는 것은 사건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 역시 누군가로부터 온 말을 내게 허용하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들은 말들, 누군가로부터 내게 온 말들 덕분에 나는 뭔가를 조금이나마 깨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또 누군가의 앞에서 전할 수 있었다. 묘한 것은 강연 초대를 받을 때마다 내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스스로도 자신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왜 그들은 나를 불렀을까? 가령 이 책의 첫 글이 된 강연의 주제는 철학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철학가를 나오지도 않았고 대학 시절 철학 수업을 들은 것도 거의 없다. 물론 철학에 관한 학위도 갖고 있지 않다. 대학에 대한 강연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대학에 재직하고 있지 않으며 시간 강의도 자주 하는 편이 아니다. 그런 내가 대학에 대해 뭔가를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 여기서 다른 대부분의 주제에서 나는 외부자였고 내 발언은 하나의 위반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 외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일부러라도 나는 철학 바깥에서 철학을 말하려고 했다. 그것은 철학이 제도적 분과 학문이 되면서 그 활동이라는 게 과거 철학자들의 개념을 나열하고 정리하는 노동 이상 아닌 듯 보였고, 무엇보다 일상에서 너무 먼 곳에서 세워진 현학의 건축물로 보였기 때문이다. 다른 것도 아닌 철학이 철학자의 삶과 무관하게 하나의 지식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은 참 서글픈 현실이다. 나는 지금도 자신이 철학자이기에 철학 바깥에 섰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대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는 대학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학 역시 내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다. 무엇보다 오늘날 비싼 등록금으로 울타리를 두르고 구 운영에 있어 철저히 기업화된 대학은 내가 아는 한 배움의 공동체였던 대학의 역사에 대한 배신이고 그 배움의 공동체의 국성원들, 특히 배움을 찾아온 학생들에 대한 배신이다. 배움을 전하는 일은 이제 지식을 거래하는 일과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학의 이런 배신 때문에 대학을 그만두고 참된 배움을 찾겠다는 어느 학생의 대학 탈퇴 선언이 더 대학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경이 되었다. 바깥에 대학의 정신이 있는 꼴이다. 니체는 진지하고 정직한 기독교인들이라면 상당히 오랫동안 기독교 없이 생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철학인에게도 대학인에게도 나아가 진지하고 정직한 사유를 꿈꾸는 모든 이에게 던질 수 있는 말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떠날 의무가 있으며 그런 연휴에만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 곳에 있었는지 외부에서의 낯선 체험이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타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철학이 그리고 대학이 지금의 자신으로부터 충분히 멀어질 때 자기 자신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는다. 몇 편의 강연과 인터뷰를 모아놓고 보니 벌써 몇 년이 된 것도 있고 불과 한두 달밖에 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런데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주제로 말하고 들은 이야기들인데도 실상은 한 단어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바로 삶이다. 철학자는 삶으로 자기 철학을 입증하는 사람이며 자기 일상을 가꿀 줄 아는 것은 철학적인 동시에 정치적이라는 말. 대학은 배움을 매개로 한 삶의 공동체였다는 말. 탈시설은 삶에 대한 포기와 방기에 맞선 함께 삶의 고민이라는 말. 책을 권하는 교육자는 자기 삶에 대한 고백과 약속을 함께 전달해야 한다는 말. 최근 사회운동은 살아가기 위한 투쟁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살아가기와 투쟁하기가 결합된 새로운 방식, 새로운 투쟁 방식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필요하다는 말 등등. 비단 내 강연에서만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삶 내지 생명이라는 단어는 한국 사회 갈등 현장에 복판해 있었다.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 여기 사람이 있다. 생명, 평화, 행진 등등. 저항의 슬로건으로 살아야 한다. 내지 살려야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온 때가 또 있었을까 싶다. 이는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각종 추방 때문일 것이다. 직장이나 학교, 농토, 주거지역 등에서 쫓겨나거나 사실상 밀려나도록 방치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의 생존 자체가 위기에 빠진 탓이다. 그러나 조금 멀리 보자면 이제는 생명의 영역, 삶의 영역이 그만큼 권력의 중요한 통제의 대상이자 자본의 중요한 상품 형식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삶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요소들이 권력의 정보 수집 대상이 되고
자본의 판매 상품으로 바뀌고 있어서 권력과 자본에 의해 억압되거나 방치되면 도무지 살 길이 없어진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삶의 다른 형식을 창안하는 것이 권력과 자본에 대한 중요한 저항일 수 있다. 내가 찾아간 곳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여주고 말해주었다. 삶의 형식과 결합한 투쟁 형식이 그렇지 못했다면 참담한 패배로 끝났을 싸움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용산의 카페 레아에서도 쌍용자동차의 와락과 대한문 앞 농성촌에서도 홍대 앞 두리반에서도 밀양의 운막에서도 두물머리 강변에서도 사람들은 싸우고 있었지만 그 싸움 속에서 다르게 살기를 시도했다. 자들은 그들을 지옥 속에 밀어넣었지만 그들은 거기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내면서 싸웠다. 그들 자신이 싸우며 일군 천국이 없었다면 그들은 곧바로 거꾸러졌을 것이고 우리가 이어서 거꾸러졌을 것이다. 이 책에 소개된 많은 이들이 말해주었다. 희망의 덧없음에 대하여 두물머리의 한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기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패배했고 국회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는 걸 막아야 살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날치기 통과됐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면 법을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말했다고 한다.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고. 그때 문득 자신의 밭을 둘러봤다고 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잡초가 자란 밭을 보며 또 자기 옆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부들과 외부에서 온 지킴이들을 보며 다짐했다고 한다. 내 밭을 가꾸면서 여기 동료들과 살아가고 또 싸워가겠다고. 탈성매매 여성 자활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는 어느 분도 내게 말했다. 희망이요? 우리는 그거 덧없다고 말해요. 그는 고통을 피해선 안 되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의미 없게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희망이 덧없다는 것, 이를 절망한 이들의 말이 아니라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이들의 말이다. 자신이 사막에 있다는 사실에 압도된 사람들일수록 오아시스에 대한 희망을 빨리 만들어낸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고서도 오아시스를 보지만 모두가 신기루다. 희망이란 이상한 것이다. 그것은 미래에 대해 품는 것이지만 미래로 갈수록 덧없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반대로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실질적인 것이 된다. 희망을 내일에 거느니 오늘에 걸고 희망을 거기에 거느니 여기에 걸겠다. 희망은 지금 사막을 뚜벅뚜벅 걷는 내 다리에 있다. 이 글을 쓰던 날 나는 대한문 농성촌의 한 의자에 누군가 적어놓은 희망을 보았다. 우리는 꾸준히 살아갈 것이다. 오병권